네. 지난주 금요일에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이 되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은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사실상 막이 올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각 당의 전략통을 모시고 각 당에서 분석하고 있는 선거 중간 판세, 그다음에 목표치, 그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자, 오늘 처음으로 모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전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 분위기가 정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던데 직접 몸으로 느끼고 계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과거 선거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슬로건이 국민을 지킵니다. 이거더라고요. 네. 코로나19를 그 염두에 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코로나19 이 전국이 더불어민주당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판단도 여기에는 깔려 있는 겁니까? 좋다 나쁘다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는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또 정부 또 여당으로서 네. 지금 선거 자체에 몰두하기보다는 이 현재 당면에 있는 우리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하면서 또 같이 또 국민들 힘을 모으고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주력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제 그 취지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이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는 저 앞에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자, 판세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130석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지역구만. 네, 지역구만. 지역구만. 네. 자, 이제 그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4년 전에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몇 석이었죠? 그때가 지역구에서 110석을 얻었을 겁니다. 110석. 그러면 지금 20석을 높게 잡으신 거잖아요. 네. 자, 그 계산법에 한번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엔 무엇보다 이제 호남에서 저희가 국민의당한테 많은 의석을 잃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비교적 선전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좀 지난번보다 좀 더 얻을 것으로 좀 예상 내지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20대 총선보다 수도권 성적이 더 좋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로 그렇게 나오는데 좀 그렇게 좀 예상 내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러면 20대 총선보다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로 더 선전할 거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구체적 숫자를 말씀드리긴 그런데 어떤 5석에서 한 10석 정도. 더 플러스? 네.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경기 다 토탈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 언론이 공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투표율이라든지 세대별 투표 이런 것들이 그 반영이 되지 않은 그냥 평균치일 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이제 투표장에 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한정을 해서 다시 그러니까 그 계산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100% 예측할 수는 없는데 투표 이양률 이런 것까지도 좀 감안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결과이긴 합니다. 네, 투표율도 좀 이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남에서 탈환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수도권에서 5, 6석이 더 추가가 될 거라고 한다면 20석이 훨씬 더 넘는 거 아닌 거예요? 플러스? 그럼 어디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까? 마이너스는 가급적이면 안 나오는 게 좋은데. 마이너스는 말씀하시기 싫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영남 쪽입니까? 대략 글쎄요. 그러면 콕 찍어서 부울경 성적표를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부울경은 지난번 수준을 방어하는. 그러면 민주당에서 잡고 있는 최대 목표치는 20대 총선 정도의 그러니까 성적만 나온다면 선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이상을 얻으면 좋긴 하지만 현재 상태로 지금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지난번 정도를
방어하는 수준이 네. 현실적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부산, 경남, PK 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이 돌아섰다. 올해 미래통합당 지지세가 더 이제 그 확고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요. 좀 시점에 따라서 뭐 흐름의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저희가 뭐 결코 나쁘지 않았었는데 네. 연말 또 연초쯤에 들어서서는 좀 그때 많이 빠졌었죠. 네, 많이 좀 빠졌다가 예. 또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좀 상황이 좀 좋아지는 그런 것도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최근 들어서 다시 어떤 반전을 보이는 결정적 계기를 뭐라고 자체 평가하시는 겁니까? 뭐 딱 하나의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이 위기 국면 크게 보면은 이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측면과 예. 경제에 대한 대응 측면 두 가지가 있는데 감염병 측면은 1월 하순, 예. 2월 초순 이런 때 이제 급속히 이제 늘면서 아시는 대로 그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좀 많이 좀 빠졌다가 현재로서는 또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어떤 모범 국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지지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경제 측면은 뭐 아직 우리 워낙 상황 자체가 좀 현재 진행형으로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 경제 측면에 대한 대응도 좀 정부와 우리 집권 여당에서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국민들한테 조금씩 좀 전달이 되고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그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주장을 했지만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격전지로 보고 있지 않다. 전체 40개 선거구에서 한 5석 이상은 뺏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요. 지금 위원장님의 그 전망하고는 많이 엇갈립니다. 뭐 희망사항인 걸로 보여지네요. 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예. 뭐 그러니까 근데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는 모두가 알 수 없는 게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네. 뭐 충청이나 강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20대 총선의 어떤 분위기는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뭐 그 정도 수준은 뭐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강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한두 석이라도 좀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시네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낙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저희의 목표는 지금 일당입니다. 일당인데 예. 지난번의 경우에는 123석으로 일당이 가능했지만 네. 그때 이제 비례 포함해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특히 보수 진영이 완전히 좀 다 합쳐진 상황이고 소위 제3지대의 그 공간이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1등을 하려면 아마 한 145석 내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이번 그 선거를 보면은 그 정치 지형 자체가 보수와 진보 양극화라는 표현 양분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중간 지대가 오히려 이제 더 좁아져 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투표율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세요? 투표율은 지난 총선이 한 58%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에도 뭐 그 정도를 크게 넘어서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니까 하는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 자체가 사람들의 움직임을 많이 좀 제어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20대 같은 경우 지금 부동층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층이 20대인데 20대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그 흐름으로 계속 간다면 상당히 어떤 그 투표 포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노령층 같은 경우도 바로 코로나19 이 여파 때문에 투표장을 오시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좀 꺼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노인층에서의 투표율도 같이 동반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이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런 세대별 그런 그 특징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투표라는 게 이제 투표할 어떤 그 욕구. 그렇죠. 내가 꼭 투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경우에 소위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정권을 좀 혼내주자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할 때 보통 투표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번 상황은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정권 심판 바람이 불질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이제 미래통합당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 된 그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말을 어떤 꺼냈습니다. 그 정도로 민심이 이반돼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건데요.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 되어야 그 당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라는 건 판단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를 좀 뭐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네. 현재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지금 뭐 정부를 심판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인데 네. 힘을 모아서 이 전쟁을 같이 극복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서 그게 그렇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는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보수 같은 경우 보수 정치권은 통합은 이뤘습니다. 통합은 이뤘는데 그러면 보수 지지층에서도 통합을 이뤄서 어떤 그 표심이 단단해졌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통합이 이제 소위 여의도 안에서는 이루어진 것 같긴 한데 그 통합 국면에서도 이제 통합의 결과가 사실 공천 국면으로 이제 가장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공천 과정에서도 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좀 벌어져서 그리고 또 소위 뭐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뭐 호떡 공천 뭐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자주 뒤집는다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 때문에 네. 보수 진영 그쪽에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도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았고 마음을 모았다 이렇게 느껴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 조간은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이제 그간의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서 부동층의 어떤 증감 어떤 추이를 분석을 했더니 이게 미래통합당의 어떤 지지도의 증감 추이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부동층에 야당표가 많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던데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원래 부동층에는 뭐 야당 표가 보다 많이 숨어 있는 건 일반적인 패턴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미래통합당 쪽의 지지가 늘어나면 부동층이 줄고 미래통합당 지지가 좀 감소하면 부동층이 늘고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있긴 한데 그 크기 자체가 아주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게 어떤 그 판세를 좌우할 정도로 이제 큰 어떤 그 크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두 번째는 그럼 그 부동층이 투표장으로 가느냐, 기권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바로 그 점인데요. 예. 그 부동층이 투표장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강력한 투표를 하고자 하는 그 욕구,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부동층을 대거 투표장으로 이끌 만한 그런 이유를 보수 정당 쪽에서 그렇게 제시해 주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통합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범민주당 계열 요즘 이렇게 부르던데요. 네. 지금 비례정당이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이제 그 나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물론 참칭 사칭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것이 어떤 민주당 지지층의 표 분산으로 정당 투표 같은 경우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왜 일각에서는 최종적으로 의석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는 결국은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뭐 그런 분석도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는 우선은 저희 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그 더불어시민당 쪽에 다 보내놓고 네. 20명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으로 저희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뭐 한 표도 빠짐없이 가줘야 저희 당 후보자들이 네. 당선되는 네. 그런 현실적인 목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해서 비례 후보로 내세웠던 분들이 낙선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 부담인 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총선이 끝났고 열린민주당에서는 몇 분이라도 의석이 나온다라면 그분들 합치면 의석 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걸 합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정할 수 있는 그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에서는 전혀 진짜로 합칠 의사가 없습니까? 저희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다릅니까? 우선은 그 당을 창당에서 끌고 가시는 분이나 예. 또 그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그 추천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희 당에서 계시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나간 분들 또 저희 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된 분들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 기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인터뷰했던 손혜원 최고위원 같은 열린민주당에 뭐 적자 서자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적자도 아니고 서자도 아니고 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자식을 둔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린민주당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워낙 이제 전략통일수 여론조사 전문가시기도 한데 그럼 열린민주당 한 몇 석 정도 얻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별로 맞죠. 언급하고 싶지가 않으십니까? 네. 네. 저희로서는 뭐. 그러면 마지막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 그러면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위원장님 한 17석 이렇게 전망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최초에 이제 저희가 17석 정도를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10번 이후로 이제 예. 배정을 한 건데 현재로서는 저희 목표는 뭐 2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내 과반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자체 과반이 판단은? 되면은 좋겠지만 예. 뭐 저희의 현실적 목표는 1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1당의 규모가 예. 좀 145석 이상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근영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